원장께서 사회 유대 이론, 예. 자기 통제 이론들을 예. 좀 설명을 해주세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범죄학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동양의 학문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발단이 보통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런 쪽에서 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딱 귀결된 건 아니고 범죄학 해서 이게 발전해 온 건 아니고 사회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또 사회학자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범죄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지금 사회 그 유대 이론, 뭐 사회 통제 이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 이거 자세한 설명은 이제 교수님이 다시 한번 해주실 거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간략하게 이해가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근대 이전에 그러니까 중세쯤에는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종교와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종교는 어쨌든 캐톨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는 무조건 악하고 이건 종교적인 일탈이다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종교 재판을 한다든지 마녀사냥시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종교에 어긋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물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어느 일정 시간 있다 꺼내요. 살아나면 얘는 죄가 없는 거야. 왜? 그때 뭐 하나님이 살려준 거야. 얘는 죄가 없는 놈이야. 죽으면 이게 죄 있었던 놈이었네. 뭐 아니면 뜨거운 철판 위를 걷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뭐라 그럴까 시제법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험 삼아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는데 근간은 그겁니다. 그 사람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을 한다. 프리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걔가 하는 거는 걔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두고 그 의지가 잘못된 거면 법으로 때려잡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처벌을 내리면 범죄가 줄어들 거야. 이런 그 고전주의 범죄학의 그런 이론들이 좀 있었고 그 본인은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때보다 이득이 생긴다 그러면은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기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때도 강한 처벌을 하면 그 범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뭐 시대적으로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중세에서 고전주의를 넘어오면서 확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고전주의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잘못을 하면 처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실증주의라 그래갖고 19세기 말 정도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급속한 막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급속한 과학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보통 어떤 명확성이라든지 증명성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 범죄학이라는 건 사실 사회과학 쪽인데 그 사회과학 쪽을 자연과학과 좀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죄자들을 만나서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실증주의에서 좀 롬브로즈라고 뭐 범죄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게 생물학적 원인론을 찾아보는 겁니다. 범죄자들을 내가 몇백 명을 몇천 명을 만났더니 생긴 게 이렇더라. 뭐 광대가 튀어나왔더라. 뭐 눈은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해서 그 생태학적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김새로만 범죄자를 한다는 분들이. 이게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과학이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서치를 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이 롬브로즈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이 이제 실증주의로 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 환경이라든지 여기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나왔던 그 사회 유대 이론, 통제 이론 이거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입니다. 그 트래비스 허쉬라고
주창하신 건데 이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은 범죄를 왜 저질를까? 범죄 원인이 뭘까? 이렇게 찾으려는 게 한 맥락이었는데 이 지금의 이 허씨가 주장했던 사회 유대 이론에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그렇죠. 완전 반대로 생각을 한 거죠. 왜 범죄자들은 범죄를 저지를까 해서 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로 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봤더니 누구나 사람은 범죄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CCTV도 없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거액의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실험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과연 왜 생기는가라고 봤더니 이게 사람들의 사회적인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사회적인 규범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애착관계 이런 것들이 없으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아기 때는 엄마가 나를 아주 잘했어 칭찬해 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일탈행위를 안 하게 되는 거고 조금 더 지나면 학교에 가서 했더니 선생님이든 교우들이든 내서 일탈하지 않는 모습이 칭찬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이고 가족에서의 애착과 또 어떤 보상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범죄가 좀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회 환경, 뭐 환경과 관련된 이런 사회 구조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사회 유대 이론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시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주창을 한 건데 결국은 어떤 애착과 관심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데 있으면 범죄를 누구나 저지르고 싶어 하지만 그런 애착 관계가 있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든다. 그런 이론을 주창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면면이 우리가 지금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한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폭을 넓혀서 보면 여러분들 이 애착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반드시 뭐 어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더라도 뭐 시설에서 맡겨져서 길러졌을 경우에도 참 이 정상적인 애정 관계 충분히 형성될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많이 따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여러 이 애착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특별한 조건이어야만 돼 이런 것은 없어요.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장을 한 이 이론에서의 어떤 의미도 우리가 이런 지금 범죄자들의 얘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돌려 본다면 학대, 폭력, 그 다음에 어릴 때의 방치 이런 것들을 범죄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물론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은 자유의지, 그야말로 자기 자유의지이지 무슨 이게 사회 탓을 하고 주변 탓을 할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탓을 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극복을 해내는데 선택을 잘못한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배경 속에는 이렇게 범죄학에서의 여러 이론들이 애착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착관계가 단절이 되면 결국 어떤가요?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참여도 안 되고 박탈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그냥 공격하고 아무 미안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런 심리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현대 사회 범죄들은 이런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한다 치더라도 묻지마 범죄 같은 경우는 즉흥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범죄 현장이 남아있지 않은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가족 내에서 요즘 은밀한 학대,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에도 우리가 프로파일링을 활용할 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범죄가 정서적 학대나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주는 범죄로 진화되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범죄들도 여러분 유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형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프로파일링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요. 아까 그 성격 유형별, 범죄 유형별로 우리가 공통된 특성들을 찾아낸다는 것이 이제 프로파일링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유형화를 한다는 것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공통된 특성이 무엇인가, 또 왜 저런 행위들을 선택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찾아내게 된다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적용해서 용의자를 빨리 압축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주빈 같은 수법을 봅시다. 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성적 착취물을 만들게 했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경제적 이득을 챙겼습니다. 모든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을 만드는 자들이 조주빈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이런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그런 교묘한 방식들이 공통되게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될 때는 뭐 사회적 압력이나 압박, 그 다음에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 성향들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루밍 범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단 의존도를 높게 만들어 가지고 미성년 아이들을 성착취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의 심리나 또 대화 기법들을 끌어갈 것인지 거기에 맞는 또 특성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형화시켜 보자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루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근함을 목적으로 해서 친절을 베풀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지배를 이어가는 범죄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주빈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방식들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어떤 인간들인가, 과연 이것을 유형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프로파일링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